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성준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려의 건국과 체제정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란 918년에 건국되어 1392년까지 한반도에 존속한 왕조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고려는 어떻게 우리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으며 과연 누가 건국했는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일신라 말기에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 과정 속에 지방에 있던 유력자들은 성을 짓고 스스로 장군과 성주라고 외치며 반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합니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불렀었는데, 첫 번째, 중앙에서 내려온 귀족들이 호족이 되는 경우 있었고, 두 번째는 신라 변방을 지키던 이른바 군진 세력들이 호족화되는 경우도 있었고, 세 번째로는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은 해상 세력들이 호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 왕건은 송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해상 세력의 호족입니다. 여기 이제 박윤흥이라는 사람은 울산의 터를 잡고 있던 호족인데 혁거세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통일전쟁 당시 왕건을 지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건이 박윤흥을 흥려백으로 임명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울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른바 울산 박씨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이 왕건은 원래 태봉, 즉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가장 아끼던 신하 중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후삼국 시대 때 숙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족들을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 것인가. 두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요 두 가지인데 초창기 후고구려는 요 두 가지를 잘 했었어요. 후백제도 그렇고. 다만 후고구려는 궁예가 스스로 미륵을 칭하며 전제 군주화가 되면서 호족을 강하게 억압해 나가요. 자, 그러다 보니 궁예가 호족들이 추대한 왕건에 의해서 왕에 쫓겨나게 되었고 918년 고려가 건국이 됩니다. 한편 후백제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기습 공격해가며 경혜왕을 자살시키는 등 국력을 강하게 내보였었어요. 그리고 이 신라를 구원하러 왔던 왕건을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가는 등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해 들어가는데, 문제는 아까 이제 경혜왕이 죽게 되었다 했었잖아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잃게 돼요. 후백제는. 그에 반면에 왕건은 그 왕위에 오르자마자 호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달래는 유화 정책을 펼쳐나갔고, 신라와는 계속해서 우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왜냐? 신라가 비록 지금 몰락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근 1000년 가까운 역사를 이어갔기 때문에 이 신라 백성들의 마음, 그리고 이제 후백제 고려에 살고 있는 백성들 그 마음 한구석에는 신라라는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라에 대한 우호 정책을 펼쳐나간 결과 935년 신라가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후백제와는 시종일 관 대립 관계였는데 뭐 공산 전투에서 패배하며 위기를 겪었다가 오늘날 안동이었던 고창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세를 가져옵니다. 근데 후백제 안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그 견훤의 아들 간의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 결과 견훤이 왕에 쫓겨나고 갇혀 있다가 탈출해서 고려로 들어갑니다. 세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자기가 세운 나라를 본인 손으로 무너뜨리게 돼요.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가 후삼국을 다시 한 번 더 통일하게 되는데, 그 거란에 의해 멸망했던 발해의 유민들도 고려를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명실상부한 삼국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어떻게 이뤄낸 걸까? 요거를 한번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신라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호족들에 대한 정책입니다. 즉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면서 호족들을 포섭해 나갔다. 세 번째, 백성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고통을 덜어준 정책, 즉 과중한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요 세 가지가 왕건의 후삼국 통일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려의 건국은 실질적인 민족 통일이었다는 것, 외세의 도움이 없었으며 발해 유민을 수용했죠. 아울러 경주를 위한 경주에 의한 경주의 국가였던 신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새로운 지배 세력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골품 제도가 붕괴되면서 역사의 진보를 이뤄내게 됩니다. 자, 왕건이 호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했던 것이 총 29번의 결혼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 지방의 유력 호족들의 딸들과 이 중복적인 결혼을 계속해서 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은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특히 첫 번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과 빈민구제에 나섰습니다. 그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호족에 대해서는 왕시성을 내려주며 의제적인 혈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호족들에게 토지와 간직을 내려주죠. 근데 호족들은 후삼국 통일이 끝나고 났을 때는 왕권을 제약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포섭하는 가운데 통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인제도,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으로 일정 기간 유학시키는 것. 말이 유학이지 쉽게 말하면 인질이죠. 사심관제도, 그 지역의 책임관으로 임명합니다. 이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심관은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을 어, 사심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역의 사람이 사심관으로 임명된다면 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을 책임져야 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사심관으로 임명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호족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고려, 나라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덴티티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진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고구려의 예수도였던 평양을 서쪽의 서울이라고 높이 하면서 서경으로 삼아가지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울러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건국 초기부터 배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거란 고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통해 민심을 수습할 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훈요 10조를 남기는 등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사신관에 대한 이야기. 요게 기인제도, 사신관. 한번 적어볼까? 그리고 이거는 거란을 배척하는 것. 이 유목국가에서 낙타는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그 거란에서 낙타 50피를 보냈다는 것은 진짜 깐부가 되고 싶어서 보내는 건데, 태조 왕건이 거란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를 굶겨주겠다 그러죠. 그 이제 왕건이 세웠던 훈요 10조를 보면 태조 왕건의 국정 철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조에 보면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울 것 딱 해놨어요. 그리고 4조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란에 대한 적개심이 여기서 드러나죠. 서경을 중요시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섰을 때 고려 정치는 조금 혼돈한 상태로 갑니다. 29번이나 결혼했기 때문에 그 호족들 간의 권력 다툼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4대 광종 때 가면은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광종은 태조 왕건의 셋째 아들이에요. 참고로 2대 해종, 3대 정종 모두 태조 왕건의 아들들입니다. 자, 광종은 왕위에 오르면서 노비 안건법과 과거제를 실시하고 공복 색깔을 지정하며 왕권을 강화합니다. 노비 안건법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건데,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제는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춘 사람을 관리로 뽑겠다는 거였습니다. 왜냐? 마지막 면접 시험을 왕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공복의 색깔을 지정했다는 말은 그 상하 질서를 세웠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나서 직접적으로 공신과 호족 세력들을 숙청하기도 합니다. 한편 광종은 국내에서는 황제를, 그 다음에 외교에서는 왕을 칭하는 내제 외왕을 모습을 보여주는데, 광덕과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개경을 황도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뭐 서경은 소도라고도 하죠. 그리고 음,
요게 이제 당시 기록들이에요. 여기 보면 노비를 안검했다. 그 다음에 쌍기가 의견 올려서 과거를 했다. 백관의 공부를 정했다 돼 있어요. 그 이제 광종이 이렇게 기반을 닦아 놓았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6대 성종 때 들어오면은 고려의 통치 제도가 정비가 됩니다. 중앙은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고려에 맞춰서 바꾼 이성육부 제도를 실시하고 지방은 12목을 설치해 가지고 지방간을 파견합니다.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격앙 박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건의하는데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통치 이념으로 유학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거란의 침략을 격퇴를 합니다. 자, 근데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해서 불교를 배척하지 않아요. 고려는 여러분들 다원적인 질서를 중요시 여기고 조화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따라서 수신에 있어서는 불교, 통치는 유교, 이 투톱 체제로 가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한능검이라든가 여러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까 잘 볼게요. 7조 수령을 파견했다. 그래서 뭘 합니까? 12목을 설치했잖아요. 중국의 제도를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풍속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고려의 자존감. 연등회와 팔간회를 줄입시다. 불교 국가이긴 하나 연등회와 팔간회가 이 국가 재정이 끼치는 이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만 줄입시다라는 거야. 마지막 중요한 거. 수신, 통치 다 구분지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성종 때 정비되었던 통치 제도를 좀 봅시다. 고려의 중앙 행정 제도인데요.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표만큼 잘 정리된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표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 시대 때는 이제 이성육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두 개의 행정기관이 있었고 상서성 아래 육부,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 중서문화성은 이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은색으로 바꿀게요. 중서문화성은 국가 정책을 총괄한다. 그리고 상서정은 육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서문화성에서 결정했던 것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려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회의기구로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는데 도병마사 식목도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추라고 해가지고 중서문화성의 일정한 품계 이상인 제신들과 중추원에 있는 추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입니다. 도병마사는 말 그대로 국방, 식목도감은 국내 제도들인데 도병마사가 좀 더 권한이 크고 이게 고려 후기까지 쭉 이어지게 돼요. 한편 중추원은 군사기밀과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곳으로서 추밀과 승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관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대관이라고 부릅니다. 관리감찰하는 어사대와 중서문화상에 있는 낭사가 있는 곳인데 이 언론 대관들이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언, 그러니까 왕에게 어떠한 일을 건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봉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사는 재정과 회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 지방행정은 조선과 달리 고려는 지방행정이 그렇게 치밀하면서도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성종 때 12목이 만들어지긴 했었으나 시간을 흐르면서 계속해서 이 지방행정 제도는 변화해 갑니다. 어, 나중에 딱 자리를 잡는 게 바로 이 오도 양계로 자리 잡게 돼요. 오도에는 안찰사라고 하는 지방관이 파견되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됩니다. 그 수도인 개경 주변은 경기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설정되고 개경을 포함한 세 개의 서울을 삼경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제 개경, 서경일 텐데 처음에는 동경이었으나 나중에 풍수지리에 따라서 오늘날 남경 서울 인근이 남경으로 설정되게 됩니다.
요걸 보시면 속현의 수가 주현의 수보다 훨씬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곳,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곳이에요. 그럼 속현은 누가 다스리느냐? 인근에 주현이 있으면 그 지방관이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거나 혹은 토착 세력인 향리들이 이 속현에서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게 돼요. 이게 이제 고려가 지방 곳곳에까지 통치력은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향부곡소라고 하는 고려의 특수 행정구이겠습니다. 자, 향부곡은 농업과 관련된 것, 소는 특산물 생산을 맡은 곳인데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에 비해서는 살짝 차별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통제하고 사회적 지위를 세우기 위해서 본관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본관 맞아요. 뭐 김해 김씨, 뭐 상령 성씨, 울산 박씨 같은 본관이 고려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관은 이 지방을 통제하는 역할이기도 하는데 본관을 떠나 이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관리가 되거나 혼인할 때만 제한적인 이주가 가능한 건데 본관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달라진다. 이제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관이 향부곡 소의 주민들은 일반에 비해서 차별받는다는 것. 앞서 봤던 향부곡 소에서 봤던 거죠. 그럼 군사 제도를 살짝 보면은 중앙군은 2군이고 2군과 6위로 나눠져 있고 지방군은 5도를 지키는 주영군, 양계를 지키는 주진군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행정제도 울산은 어떻게 됐을까? 아까 봤지만 박윤흥이 흥려백으로 임명되면서 흥내부가 설치되었었고 그 다음에 그 성종 때는 공화현 그리고 울주, 헌양현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관리 등용 제도를 보시게 될 텐데요. 과거 제도가 광종 때 시작되었는데 재밌는 것은 과거가 있는데 음소라고 하는 이른바 채용 제도가 있어요. 자, 왕족, 공신, 오품 이상의 관료의 자손 등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고려의 지배계층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때 과거 제도를 보면 무과가 없어요. 무과가 없고 불교국가답게 승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문과에 보면 제술과 명경이 있는데 제술은 글짓기, 명경은 말 그대로 유교 경전에 얼마나 발리하는 거예요. 고려시대는 명경보다는 제술과를 조금 더 높게 쳐줍니다. 왜냐? 고려시대는 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잡과는 기술관을 뽑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려의 경제제도. 수치체제는 삼국과 마찬가지로 조세, 공물, 역으로 나눠져 있고 고려의 토지제도 전시과를 살짝 봐야 되는데 관리에게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지급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반납을 해야 되나 오품 이상 관리들에게는 공음전을 주어지게 되는데 이건 반납하지 않아요. 따라서 오품 이상의 관리들은 음서와 공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세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음전을 살짝 보면 전시과 제도를 잠깐 보면 전지와 시지를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전지는 말 그대로 농사 짓는 땅, 시지는 땔감 먹는 땅인데 처음에 시작되어서 시정전시과예요. 시정전시과는 간직의 높낮지에다가 인품을 고려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칩니다. 개정전시과. 미안합니다. 개정전시과. 간직의 이거 또 미안. 관직의 높낮이만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전직, 현직 모두 주다 보니까 종국에는 토지가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문종 때 들어오면 또 한 번 고칩니다. 경전전식과 현직 관리들에게만 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고려의 건국부터 그 통치제도의 정비까지 쭉 살펴봤는데 우선 중요한 거는 태조 왕건의 정책들, 광종의 정책,
그리고 성종의 정책들, 그리고 이제 고려 중앙 지방 행정 제도들, 이걸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